어제 하루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715명 발생을 했습니다. 직장과 학교 또 식당 등 일상 공간 곳곳에서 감염이 잇따르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전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 전학년의 전면 등교 수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역시 그 주 중반 되니까 다시 700명대로 올라갔습니다. 요새 추세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평일 기준으로 보다 7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주말이 지난 월, 화 정도, 그러니까 주말 효과가 반영되는 그런 요일에는 한 500명 안팎 정도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런 패턴은 꽤 오랫동안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우리가 방역 당국에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는 수준,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전파 양상의 어떤 절충 구간, 버퍼링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이러한 상태는 현 단계에서는 꽤 오랫동안 앞으로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변수가 작용을 하게 되면 이른바 더블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제 가장 큰 변수는 실제로 변이 바이러스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울산 지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울산에서 실제로 최초의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된 건 한 2달 정도 전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 내에 유입된 다음에 그러니까 유행이 본격화되는 데까지는 한 4개월 정도 걸릴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6월이나 7월 정도가 되면 다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비단 울산 지역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방역당국에서 정확하게 전국적으로 어느 시도에서 이런 전파가 유행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진단 부분도 우리가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이거에 맞는 방역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비수도권은 1.5단계고 수도권 2단계,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도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데도 있잖아요. 지금 비수도권 확산세도 만만치 않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기 때문에 봄철이라서 이동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비수도권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신규 확진자가 확산되는 어떤 위험 요소로 지금은 간주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비수도권의 이동량이라는 게 거리두기를 격상하기 전보다 상당히 높아져 있다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특히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것 중에는 예를 들면 강릉의 경우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이제 수도권과 동일하게 지금 단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네. 아무래도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 중심의 어떤 집단 감염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취약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달에만 지금 외국인 노동자 집단 감염 숫자가 이제 누적해서 한 80명 이상이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울산의 경우에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위험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가족 간 전파라든지 또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집단 감염 발생 이런 것들이 또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가뜩이나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로 전파력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또 발생했고 유흥 이제 주점발 이 감염 사례가 지금 30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 정말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비수도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고 있는데 경북, 전남 이곳에 이제 일부 군 이런 곳들입니다. 적용 이후에 좀 현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경북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비교적 이제 좀 안정적인 확산세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관리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경북의 사례를 근거로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좀 확대 적용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좀 모색해 봐야 된다,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다만 이제 오늘 상황을 보면은 김천의 경우에는 지금 좀 확진자 숫자가 조금 증가하고 있는 이런 우려가 좀 있어서 이러한 일부 지역에서 또 이제 경북 지역 중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걸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예. 전남의 경우에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한 바로 다음 날부터 또 확진세가 좀 증가한 그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우려가 됐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2주간 연장한다 이런 이제 좀 내용인데, 다만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한 다음 날부터 확진세가 좀 증가를 했던 여수와 고흥 이런 지역들을 이제 좀 제외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확진자 관리나 이런 것들이 양호한 상황이다라는 게 일단은 방역 당국의 판단인데요. 예. 다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인근 지역들에서 좀 확진자 숫자가 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광양, 구례, 곡성 이런 데서 또 확진자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좀 면밀하게 이 전후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좀 여러모로 좀 엄밀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일부 지역에서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는 것.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제 전국의 일일 생활권으로 볼 수가 있는데 좀 교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일단 뭐 전국적으로 일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는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러한 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험 적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 시범 적용을 한 그 즈음부터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은 실제로 시험 적용을 해서 반영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원래 우연한 기회에 확진자가 증가하는지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정보보호 차원에서 이런 자세한 이동 경로나 이런 것들 접촉자 현황 같은 게 공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방역 당국이 잘 파악하고 있을 걸로 보는데 일단 최근에 확진되신 분들이 실제로 이 개편안 적용을 한 그 상황에 맞춰서 됐는지는 실제로 지금 개편안의 어떤 대표적인 골자 중에 하나는 우리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하고 있는데 6인까지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방역 당국에서 면밀하게 조사를 할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근 지역으로 확산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이 계속 이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는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완화를 하는 이런 개편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여기서 변이 바이러스 언급을 하는 게 이제 변이 바이러스도 굉장히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부천에서도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그 감염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보니까 부천시가 시민들의 검체 검사를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모든 부천 시민이 다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건지 어떤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건지 어떤 거예요? 일단 이제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돼서는 이 상동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103명이 이제 확진이 됐는데 이 중에 22명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됐던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부천시 입장에서는 좀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싶은 그런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 시민들의 검체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이제 발동을 한 것인데요. 예. 모든 부천 시민이 반드시 뭐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했거나 또는 약국을 방문했을 때 거기서 뭐 여러 가지로 뭐 의심 증상이 있어 보인다든지 또 이런 좀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검사를 이제 권고하게 될 것인데 예. 검사를 권고받은 이후에 24시간 내에 이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행정명령 내용이고요. 예. 만약에 이제 이 24시간 내에 이제 검사를 받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뭐 확진이 나중에 됐다. 뭐 이런 사례가 막 발생을 한다면 지금 현행 법령에 따라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네. 부천에 있는 분들은 이러한 내용들 숙지하셔가지고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혹시나 그러니까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병원이나 약국을 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검사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라는 사람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24시간 내에 받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또 이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에게 감염이 됐으면 그 사람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되는 거잖아요.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네. 확률이 되게 높은 상황이라면 근데 이런 그 2차로 감염된 사람들은 따로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안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일단 뭐 우리가 크게 변이 바이러스를 분류를 할 때 우려 변이 바이러스하고 관심 변이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근데 네. 우려 변이 바이러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영국발, 남아공과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들을 언급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실제로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에 의해서 접촉한 사람 그리고 확진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산입이 됩니다. 근데
이 관심 바이러스, 그러니까 흔히 가장 대표적인 게 캘리포니아발 변이 바이러스인데 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기준이 우려냐 아니면 관심 변이 바이러스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캘리포니아발 변이 바이러스도 전파력이 평균 20%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실제로 산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 방역 당국에서는 그렇게 산입을 하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한 가지 뭐 접촉을 해서 감염되신 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안 하는 이유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접촉자는 변이 바이러스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서 추가적인 검사를 안 하는 거고 여건이 되면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현재 전장 유전체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시료를 대상 수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예. 이 부분은 그냥 생략하고 산입을 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안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제가 보기에는 전장 유전체 검사 대신에 이 변이 바이러스를 감별할 수 있는 진단법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물론 오차의 우려는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코로나19에 대한 확진 여부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신속하게 변이 바이러스를 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도입을 하는 게 이러한 데이터들이 쌓여야지만 이것이 방역에 적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 우려 바이러스, 관심 바이러스 이 차이는 어떤 뭐 확산의 그런 속도인가요?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려하고 관심의 차이는 그러니까 전파력이 어느 정도 증가를 했는지에 대한 과학적 기반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병원성이 증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백신 접종에 의한 그 백신의 면역 회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 아직 캘리포니아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감염력 자체가 한 20% 정도로 제한적으로 높고 여러 가지 데이터가 아직 안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관심으로 남아 있는 거고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이 과학적인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쌓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심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고령층 접종이 마무리되는 7월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물론 그 시점에 확진자 관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좀 관리가 되는가도 봐야겠지만 일단은 시점으로 봤을 때 7월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일단 우리 정부 또 방역 당국에서 7월을 보고 있는 게 7월까지는 1,300명 정도에 대해서 1차 접종을 마무리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 7월이라는 기준이 7월까지 지켜봐서 뭐 이 부분은 지금 홍남기 그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신 500명 기준 그리고 방역 당국에서 얘기한 1,000명 기준 좀 상이하긴 한데요. 일단 지금 정도의 확진자 규모를 유지를 하게 되면 개편안을 적용을 할 것이고 그 시점 7월 달에는 1,300명 정도가 백신 접종을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1,300명 정도가 백신 접종을 맞는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퍼센트가 굉장히 적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단계에서 이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7월 달쯤부터는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더 확산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답답해하시기도 하고 궁금해하시는데 언제 완화될지요.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해서 방역 당국과 홍남기 총리 대행의 언급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 겁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리두기 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사실은 좀 뭐랄까요? 이 체계 밖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화된 조치를 지금 이례적으로 특수한 이제 시기에 취하고 있는 것인데 예. 지금 7월 달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개편안을 적용하기 전에 이것을 그러면 좀 완화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7월 달에 가서야 이제 해제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질문 이런 것들이 있는 과정에서 예. 좀 문답 과정에서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의 경우에는 500명대의 이 확진자 숫자를 유지를 하는 그 아래 정도로 관리를 하면 이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방역 당국은 일단 1,000명대 이내로 유지할 수 있으면 이 5인 이상 금지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좀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두 개의 언급이 좀 다른 문제는 뭐냐면 지금 명확하게 정부나 방역 당국이 확진자 수를
학교를 기준으로 할 때는 몇 명 이하가 되면 뭐 이 5인 이상 모임 제한을 좀 완화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기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인데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최근에 이른바 4차 유행이 이제 시작되고 그 이후에 이제 확진자 숫자가 대략 한 500명대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좀 이어진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거기서 올라가서 이제 700명대 이렇게 된 것인데 네. 그렇게 따지면 500명대 이하로 관리를 했다는 것은 일단 유행을 좀 억제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면은 확진자 수가 좀 어떻게 안정세를 취하고 있다. 이런 걸 감안해서 이제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좀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방역 당국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유행이 좀 더 늘어나는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떤 의료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의 뭐 병상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해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준이 사실 1,000명까지거든요. 확진자가 1,000명까지는 지금 이 정도 체계로 그 유지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차원에서 최대 이제 1,000명까지는 우리가 이 5인 이상 모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그 선이고 만약 그 이상 가면 정말 어떤 특단의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다. 이 설명을 하면서 예. 이제 이런 이제 언급이 나온 거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로 늦은 시간까지 밤에 이제 야외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늘어나서 이런 판단을 좀 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 한강에서 이제 음주를 좀 금지해야 된다. 금지 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일단 지난해 12월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자체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이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제 논의가 진행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뭐 의대생 사망 사건 뭐 이런 문제도 있어서 또 여론이 좀 그런 여론이 있는 측면을 반영한 이런 논의가 있고 세 번째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가 있기 때문에 지금 10시 이후에는 사실 이제 술집이나 식당에서 이렇게 좀 즐기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외에서 이렇게 좀 술을 먹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건데요. 뭐 한강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길에서도 뭐 그러시는 맞아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지나가다가 제가 어제도 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10시까지 이제 좀 이렇게 뭐 식사를 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좀 영업 제한을 한 것이 여러모로 이제 무력화될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제 말씀하신 이런 좀 금주 구역을 지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단속이라든지 계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한강에서 그런 뭐 술을 마시더라도 거리두기를 명확하게 지키고 그다음에 5명 이상이 모이지 않는 이런 형태로 술을 마시도록 단속하고 계도하면 되는데 왜 금지 구역을 굳이 지정해야 되느냐 이런 목소리가 한쪽에서는 나오는데요. 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외국의 경우에도 공공장소에서의 어떤 음주나 이런 것들은 좀 규제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그 연장선에서 우리도 충분히 이렇게 금주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다. 이런 반론도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와 방역 당국이 고심하는 것 중에 한 부분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코로나 이런 시국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을 좀 더 편하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있는 것 같은데 조심스러운 상황이고요. 그 중에 또 일환이 교육부도 2학기부터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모든 학년에 전면 그 등교 수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러면 되게 좋긴 좋은데 지금 과연 지금 상황에서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전면 개학을 시행을 하게 되면 학교 내에서의 확진자는 증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좀 시기상조다라고도 보는데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7월 달까지 1,300명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1차를 마무리를 할 거고 예, 예. 7월 달이면 방학으로 접어들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개학하는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 그 사이에 확진자를 크게 줄이게 되면 전면 등교가 가능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 일단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초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유치원 포함해서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에 대해서 아직 백신 접종 계획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신에 대해서 실제로는 그러니까 감염에 대해서 취약한 취약계층으로 볼 수가 있고 예. 반면에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뭐 방학 때까지는 여름 방학 때까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생들의 감염원이라고 하는 게 교직원을 통해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실제로 이 통제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내에서 집단 어떤 감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예. 이러한 부분은 아직은 제가 보기엔 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생에 대한 백신 접종이 같이 동반이 되는 시점
때에 좀 고려를 해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방역 당국이 고3 수험생에게는 조금 더 일찍 접종을 시킬 수 있다 이런 그 얘기도 했는데 보니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화이자가 12세에서 15세 그러니까 중학생 연령이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이 나이 때 이 학생들에게 사용을 권고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게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지금 뭐 임상 시험은 충분히 거친 건지 어떤 상황이에요? 임상 시험은 충분히 거쳤고요. 그러니까 한 2, 3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시험을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예방 효과가 100% 나왔고 네. 그리고 그 면역 지표, 그러니까 항체가 같은 경우에도 성인 대비 더 높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성 문제에서도 특이적인 이상 반응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캐나다에 이어서 미국도 이제 긴급 사용을 승인을 한 경우인데 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심의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는데 네. 문제는 승인 여부를 떠나서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물량 자체가 화이자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허용이 된다라고 해서 접종이 이루어질 거냐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는 보고 예. 실제로 이러한 부분이 접종이 이루어지려면 물량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부터 60세부터 64세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이 되는데 일단은 예약률 접종 상황 좀 어떤지도 짚어주시죠. 일단 기존에 이제 예약이 진행되고 있는 70에서 74세까지의 접종 예약률이 지금까지 이제 46.9%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65세에서 69세까지는 31.3%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70에서 74세 접종 예약률이 사실 이게 접종 예약된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네. 대상자의 절반도 사실 못 미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 아무래도 숫자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속도가 좀 너무 느린 거 아니냐, 접종 예약하는 속도가 이런 지적들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70에서 74세와 비교했을 때 65세에서 69세는 이 일정이 또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만 놓고 보면은 조금 더 이제 빠른 속도거든요, 접종 예약은. 네. 그래서 이제 연령대별 차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네. 방역 당국은 일단 이 예약하는 일자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다음 달 3일까지 뭐 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좀 예약 날짜가 임박하면 이 접종 예약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예. 또 그런 것들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홍보를 한다거나 일부 이제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문자를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종 예약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히 이제 고령층에서 좀 접종 예약률이 낮은 것의 어떤 이면에는 혹시라도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방역 당국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불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논쟁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여론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고민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약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모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고령층이다 보니까 예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하는 부분도 있고 네. 전화로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동주민센터 뭐 이런 데서 이제 좀 안내를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령층이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미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런 경우에는 이 자녀라든가 이런 분들이 본인 인증이나 또 본인 확인을 통해서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모님이 그런 어떤 정보에서 좀 멀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것들을 챙기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네. 예약을 좀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고 또 특히 코로나19 사망자의 95%가 60세 이상의 어르신이라고 하니까요. 더욱더 또 많은 분들이 60세 이상의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병이나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이 더 이제 이상 반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께 좀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60세 또는 65세, 70세 이후에 그러니까 고연령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두 개 정도의 기저질환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중증의 기저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중증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백신 접종에 의해서 면역력이 갑자기 급속하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기저질환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당 전문의하고 사전에 충분히 상의를 하시게 되면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혈압, 당뇨 같은 정도의 기저질환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 5천 회분이 국내로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얼마 전부터 30세 이상에게만 접종을 하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뭐 의료 인력, 보건 인력, 뭐 경찰, 소방 이런 인력들 중에서 30세 아래인데 20대인데 아스트라제네카 1차를 맞았어요. 그럼 2차를 맞아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2차는 30세 이하는 금지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접종도 아스트라제네카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보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직까지 교차 접종에 대한 데이터가 국내도 그렇고 해외에도 없거든요. 물론 영국에서 일부 교차 접종에 대한 임상시험이 현재 진행 중인데 아직 네.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성 부분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일단 교차 접종은 금지하는 방향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30세 미만 중에 1차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로 맞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이적인 이상 반응이 없었을 경우에는 접종을 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는 우려스러워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안 맞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개인의 선택권으로 두었고요. 네. 실제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향후의 불이익, 그러니까 백신 접종에서 이렇게 본인이 거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11월 이후로 접종 가장 후순위로 밀리게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불이익은 주지 않는다라고 지금 보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동안 화이자가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화이자에서 위탁 생산에 선을 긋는 발언을 했고 또 반면 모더나의 위탁 생산 계약은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일부 언론에서 이 파이자에 대해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에서 위탁 생산을 네.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가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것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공시를 하면서 9시 직전에 바로 말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없는 얘기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그 이 mRNA 백신에 대해서 국내에서 이제 위탁 생산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것은 또 모더나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또 자회사를 만들어서 또 위탁 생산을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보도가 쭉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분위기 속에서 오늘 나오는 얘기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이제 하러 이제 미국에 갈 것인데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이런 국내에 이제 위탁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좀 공식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일종의 투트랙으로 지금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 간 정부의 논의 이것이 첫 번째로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이 미국의 제약사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또 생산 가능한 우리나라의 이제 좀 바이오 기업들하고의 이런 매칭이라든가 이런 게 또 기업 대 기업의 논의가 또 진행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 투트랙으로 진행 중인데 일단 국내에서는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 백신을 이제 좀 위탁 생산하기로 한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기술 이전까지 받아서 이제 하는 그런 생산이 이루어지는데 모더나사의 경우에는 오늘 보도에 따르면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얘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모더나의 위탁 생산은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확실한 거는 한미 정상회담 이제 그 전에 이제 좀 계약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돼서 공식화될 것 같고요. 그럼 이 모더나의 위탁 생산을 이제 국내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럼 바로 뭐 생산이 가능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전제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뭐 항체 치료제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 라인이 이제 좀 가동이 충분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새로운 기술 mRNA 백신을 또 바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술 이전 형태의 어떤 생산이 되면은 그런 것들도 용이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 그 고려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바로 이렇게 생산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은 소요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생산을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건지는 아직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생산을 하더라도 일단 거기서 생산한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했다고 해서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계약 물량으로 이렇게 배치될 것인가? 그건 이제 의문인 거고요. 그리고 계약 물량 자체는 이제 기존에 계약된 내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러모로 이제 백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 상황이어서 또 공급이 여러모로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계약 물량 자체를 이제 좀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는 또 이거는 또 다른 협상의 이제 의제인 것이고요. 그리고 협상을 해서 이제 지금 계약을 한 물량 내에서 그러면 빨리 도입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거에 있어서는 국내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 좀 뭐랄까요, 좀 유리한 부분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모더나나 이런 회사하고 또 이것도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예. 바로 이렇게 뭔가 우리의 백신 수급 상황이 위탁 생산을 통해서 뭐 한꺼번에 풀릴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하지만 어쨌든 국내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분명히 유리한 점은 있다. 이건 예. 사실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런 상황에서 마침 모더나 백신의 2차 검증이 오늘 열리고 오후에 결과가 공개가 될 텐데 뭐 가능성 면에서 평론가께서 짚어주셨습니다만 교수께서는 국내 위탁 생산 가능성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위탁 생산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원료를 생산할 거냐 아니면 완제를 생산할 거냐 이 부분인데 제가 보기엔 원료를 생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력 유출이 있기 때문에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 원료를 위탁 생산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공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이 mRNA 백신은 비단 코로나19에 대해만 한정해서 개발한 게 아니라 원래는 다른 감염병에 확장을 할 목적이었는데 지금 기술력이 노출이 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원료 생산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예. 다만 원료를 각각 자회사에 본사에서 생산을 한 다음에 위탁 생산 그 업체로 이송을 해서 충진과 포장을 하는 단계로 가지 않을까. 물론 두 가지 원료를 생산하거나 완제를 생산하거나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그 원료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완제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바로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한 그 완제품을 유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가능하냐? 제가 보기에는 이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을 때 일정 물량은 국내 우리나라에서 유통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노바백스 위탁 생산하는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조합 단백질 백신과 mRNA 백신은 기본적으로 각각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 제조합 단백질 백신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다만 여기에 사용된 백신 보조제에 대한 어떤 특허권 같은 것들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상황은 다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료는 그렇게 된다면 원료 수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원료 자체를? 원료 자체를 충분히 빠른 속도에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미국에서는 원료를 생산을 하고 그거를 실제로 그 원료 자체를 대량을 국내로 들여와서 이 부분을 충진하고 포장하는 부분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 GMP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GMP 시설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없는 깨끗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 제약사들 중에서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제약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설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